자, 컬처클럽 청년 우동준, 신바 신보라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님부터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시국이 네, 시국인지라 네.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와 좀 연결되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너무나 소설 같은 일을 직면하고 있어서 소설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찾아봤고, 요모타 이누히코라는 일본의 비평가이자 에세이스트가 쓴 소설입니다. 제목은 계엄. 계엄. 입니다. 꽤나 많은 분들이 읽고 있는 책이고, 원래 이렇게 항상 도서 출판을 할 때 트렌드나 시기를 보고 전략적으로 책을 출판을 하는데, 이번 책은 출판을 했는데 갑자기 사회가 계엄으로 바뀌며 책이 정말 판매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도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와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펼치는 계엄 사회를 경험했던 일본인의 시선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자전적인 소설에 가까워요. 실제 저자가 한국에서 지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비유와 내용을 전개를 해 나가는데, 어떤 실질적인 어떤 인물과 사건이 본인의 경험과 다 밀접하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자전적인 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본 사회도 1970년대를 보면 굉장히 격변의 시기를 보냈어요. 일본이 지금은 시민사회 운동이 좀 많이 약화되었다라고 하지만 60년대, 70년대 일본은 엄청 격렬했던 시민운동이 많았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소설적 배경을 보면 지향이 다른 사람을 서로 죽이기도 하는 다소 과격했던 학생운동이 펼쳐졌던 시기였고, 이런 상황에 절망하고 저자는 한국으로 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서울의 상황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 이런 절망을 저자는 문장으로, 소설로 승화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상황들, 그리고 실제 역사적 인물이 조금 섞이면서 허구의 존재도 나오고, 한국인의 초상과 그 당시의 계엄의 상황을 조금은 르포처럼, 그리고 조금은 또 소설처럼 표현한 책입니다. 네. 2024년 10월에 출간된 책이니까 얼마 되지 않은 신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도 궁금한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책은 그렇게 많이 두껍진 않은 책이고요. 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에 비하면. 근데 시작은 연구자인 주인공이 서울로 향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경이 1970년대다 보니까 일본이 엄청난 선진국이고 한국은 막 쫓아가던 그때 당시. 그때 당시 시기가 나오고요. 주인공이 서울로 향할 계획을 세우니까 일본에 있던 주변에서는 주인공에게 우려와 긴장을 전합니다. 야, 한국 군사 독재 정권인데 괜찮겠냐? 비밀 경찰이 곳곳에 있을 텐데 괜찮겠냐? 또 김대중이든 누구든 바로 납치해서 죽이려는 나라다라는 우려도 실제 책 안의 대사의 문장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에서 이제 납치를 당할 뻔한 어떤 그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주인공은 이제 도쿄에서 납치가 되어서 해상에서 살해될 뻔했던 김대중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요구를 하면서 저항했던 한국의 대학생들, 또 KCIA라고 불리는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끔찍하게 고문을 당했던 이야기도 책에 나와요. 네. 1975년 긴급조치 9호에 의해서 완벽하게 병영화되어가는 국가의 모습을 저자는 소설적인 문장으로 비평을 하기도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주인공이 한국으로 향하기 이전에 일본인 저널리스트가 썼던 옥중 300일이라는 도서를 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는 한국의 반정부 운동권 학생과 접촉했던 일본인이 이제 중앙정보부에 연행이 되어서 밤낮으로 가혹했던 고문을 받았던 이야기가 나오고, 주인공은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내가 굉장히 엄청난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라는 문장이 책에 나오고 한숨을 쉬는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네. 자, 한국으로 들어온 일본인 학자, 이 병영 국가가 된 한국의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네, 이제 연구자인 주인공이 한국의 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게 됩니다. 그에게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군대의 모습이었어요. 일본인이었던 저자가 한국에 와서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 캠퍼스 안에 누군가 군복을 입고 막 오하열을 맞춰서 다니는 겁니다. 알고 보니 네. ROTC 제도를 통해서 군복을 입은 채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야,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제 모습이었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보다도 엄격한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맞아요. 엄격한 군사 훈련 네. 받았어요.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학생 군인들. 아이고야. 네, 그리고 그들과 거리를 두는 또 다른 학생들의 모습이 이제 교차되면서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모든 곳에서 드러나는 군대의 모습이 이 징병제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로, 그러니까 그렇지. 한국에 들어온 외부자인 일본인의 시선으로 시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한국에서 이제 문화와 정치, 사회 특성 하나씩 익혀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또 일본어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이 만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때 소설을 보면 한국 학생들이 일본을 민주주의에 굉장히 앞선 선진 국가로, 그리고 독재 정권이 없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인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왜 일본어를 공부를 하느냐라고 하면 민주주의 때문에, 민주화에 대한 일본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걸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묘사가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주인공은 헌법에 전쟁 영구 포기가 선언된 나라에서 군대가 확고하게 존재하는 나라로 건너온 학자다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비되는 모습은 곳곳에서 서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밤늦게 남성들이 서로 거나하게 술을 한 잔 마시고 서로에게 충성을 외치고 경례를 하면서 우애를 다지고 헤어지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한국이라는 국가를 암묵적인 약속이 공유되는 나라, 그러한 약속은 군대 시절을 통해서 기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군대에 대해 서로 굳이 말하려 하지 않지만 그런 폐쇄적이고 암묵적인 관계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통찰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주인공이 홍기철이라는 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학생은 광주 출신이었고 조 교수가 주인공한테 말해요. 저 학생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지만 전남 출신이다. 조심하는 게 좋다. 전라남도 출신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소설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병영 국가가 된 한국의 특성, 또 노골적인 지역 차별에 대한 시선이 일본인에게도 포착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1970년대 군대 병영 국가라는 특성, 그리고 지역 갈등이 심한 국가라는 게 이제 일본인에게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이 홍기철이라는 인물은 김대중의 열렬한 지지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이때 한국인의 입에서 처음 김대중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자는 한국에서 전라도에 대한 여러 이야기도 함께 듣게 되는데, 그 동대문 시장에서 만난 헌책방 주인은 일본인인 주인공에게 전라남도를 한국의 수치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장, 수치? 네, 라고 하는 문장도 나오고, 오. 그쪽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통하고 냄새도 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는 소설 속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전라도 사람을 하와이라는 멸칭으로 불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주인공은 홍기철에게 핍박을 받았던 지역 이야기를 듣고 같이 광주로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광주로 떠나면서 뭐 여러 역사적인 장면들과 한국의 문화들을 계속 목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주인공은 홍기철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런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한국을 이해해 나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후에 학교로부터 호출이 옵니다. 호출? 네, 그 일본인인 주인공이 갑자기 호출이 오게 되고 네. 10분 후에 당신을 데리러 차가 한 대 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뭐야? 전해지게 됩니다. 뭐야? 연행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엄청난 두려움이 이제 휩싸이는 장면이 그럴 것 나오는데, 같은데. 또 외국인이 맞아요. 차를 태우러 온다는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네,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래서 그때 학교 안에서도 다들 농담반 진담반으로 설마 KCIA 오. 중앙정보부 연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오. 이야기도 하고, 다른 교수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널 데리러 올 거야 라는 이야기 했던 분도 변명을 했다고 해요.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그게 무슨 아무것도 말이야? 관련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만 예. 계속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인공이 물고문을 당하진 않을까, 홍기철과 함께 떠난 광주 여행 때문일까, 모든 고민이 드는 와중에 결국 도착을 했는데, 차를 타고 가보니 작은 책상과 의자 3개, 또 책상 위엔 녹음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공은
여기서 이제 신문이 시작이 되겠구나. 각오를 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담당관이 한 말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어 회화 능력 시험을 볼 거고 선생님은 면접관이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주인공은 안도를 했지만 이윽고 소름 끼치게 놀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면접관을 하게 됐던 이유는 한국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일본인 대상으로 면접관을 선정을 했던 거였고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건 여기 기관들 날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걸 인지를 하게 무언의 되면서 압박 아닌가? 무언의 압박이기도 하고 지켜보고 있다? 그렇죠. 중앙정보부가 나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놀라기도 합니다. 야. 그래서 주인공은 이런 경험을 쌓으면서 한국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 나가게 되고요. 그러다 10월 27일 계엄사령부의 비상계엄령이 갑자기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터였던 대학은 모두 휴교 조치가 되고 네. 집회는 금지가 됩니다. 근데 이때 비상계엄령은 새벽 4시에 개시가 되었어요. 이후에 갑자기 한국에서 북한에 충성을 했던 지하 조직이 발견됐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하 조직이 체포되고 김영삼 의원의 제명이 의결되고 야당 의원의 단상 점거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령이 발동이 되었지만 공수부대가 시내로 투입된 건 그보다 먼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식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폭력을 휘둘렀고 철저한 보도 관제로 진실의 사진은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소설 속 라디오에서 계엄사령부의 9개 항목 포고가 방송이 됩니다. 모든 언론은 계엄사령부의 검열을 받을 것, 사령부는 영장 없이 시민을 체포할 수 있을 것, 5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될 것이라는 계엄포고령이 발표가 돼요. 이 사안을 확인하고 싶어서 거리로 나간 주인공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고. 연애 도중에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인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건이 일어났던 10월 26일은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했던 날인데 정확히 70년이 지난 해에 다시 계엄령이 발표가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라는 걸 교차해서 그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박정희의 죽음과 유동신 한국사를 바라보면서 일본으로의 귀국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한국 사회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캐리어 가방에 넣은 채 서울을 떠나 일본에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돼요. 그에게 국가란 무엇인지, 군대란 무엇인지, 또 민족이란 무엇인지 주인공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일본에서 본인이 홍기철과 함께 떠났던 그 도시 광주의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걸 지켜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자 일본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품의 의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소설의 이야기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소설이 어떤 완결적인 결론에 이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의 시대상 계엄이 선포되고 나는 전과 후의 과정들이 쭉 서술이 되고 있고 이걸 관찰자적인 시선에서 전한다는 게 좀 좋았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작가 자체도 한국을 경험했던 일본이다 보니까 이 소설이 반자전적 소설이라는 게 가장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국을 경험했던 일본인의 시선에서 써여졌던 소설이라는 게 우리가 늘 한국의 어떤 정치적 상황과 사회상을 다룰 때 나의 시선에서 많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일본인의 시선에서 바라봤다라는 부분이 재밌었고 그리고 전쟁을 포기했던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 그리고 군국주의 국가에 거의 가까웠던 당시의 한국 사회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민주사회를 갖춘 우리 한국의 모습을 교차하면서 보다 보면 한국 사회가 정말 격동의 시간을 통과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좀 가장 저한테 좋았던 건 이런 과거의 계엄 시대를 다루면서도 이게 어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거나 회고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작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고민이었던 계엄이 현실이 되었던 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고 작가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또 계엄이란 건 무엇인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고 위기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소설로 던졌는데 우리는 그걸 현실로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설의 내용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음. 같습니다. 소설을 보면 네. 이 소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방식이 나오고요. 역사적 사건 안에서 거대한 담론과 이데올로기의 충돌로 보일 수 있지만 소설 안에서는 굉장히 작은 소시민들의 선택이 연결되고 그게 결국 주인공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을 좌우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결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 우리 각자의 시선을 정의하는 건 거대한 담론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을 마주하는 개개인들의 적극적인 해석일 수 있겠다라는 게 이 소설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의미가 아닐까 싶고 이 소설의 질문으로 끝나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네. 이게 어떤 수사적인 질문이 아닌 우리가 지금의 사회를 다음 사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화두가 된 질문인 것 같아요. 국가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지금 대통령부터 비롯해서 여러 유튜버들이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 안에서 자기 담론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사 소설을 마주할 때는 나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대입해서 적극적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엄이라는 소설이 지금 꽤나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후기, 나의 언어가 꼭 뒷받침되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우리 모두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아가는데 이 책이 좀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요모타 이누히코의 계엄, 청년님의 안내로 만나봤고요.